YG 엔터테인먼트의 2025년 2분기 실적, 이걸 보면 정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신인 그룹 베이비몬스터의 약진인데요. 지난 1분기에는 데뷔 초니까 투자 비용 때문에 이익 기여가 거의 없었잖아요. 네, 그랬죠. 초기 비용이 좀 들어갔었죠. 그런데 불과 한 분기만인 2분기에 제작비에서 무려 40억 원이나 절감하면서 이익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속도 아닌가요? 데뷔 직후에 이 정도라니? 네, 2분기부터 이익에 기여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건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비용 통제 능력도 인상적이고요. 하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의 보증 수표라고 보기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막 출발선을 넘었을 뿐이죠. 시작 단계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티스트의 그 IP 가치, 그러니까 이 그룹이 앞으로 공연 관객을 얼마나 모으고 개런티는 또 얼마나 높아질지, 앨범은 계속 잘 팔릴지, 또 광고는 뭘 찍을지, 이런 것들이요. 이게 진짜 실질적인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현재의 반짝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곡선을 그릴 수 있을지, 이게 핵심 관건이에요. 아직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할 단계입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 중요하죠. 근데 이 성장 속도 자체가 주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벌써 일부 지표에서는 선배 그룹인 블랙핑크의 데뷔 3년차 수준을 막 앞서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뭔가 좀 달라진 환경이나 전략이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계획성도 좀 돋보여요. 당장 오는 10월에 새 앨범이 나오고 또 놀랍게도 내년에 발매할 앨범 작업도 이미 80에서 90%나 완료됐다고 하거든요. 아, 벌써요? 네, 하반기 팬 콘서트에 이어서 내년 월드 투어까지 아주 로드맵이 착착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체계적인 준비가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8월 월드 투어 종료 후에 다양한 파트너십 계약이 기대된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고요. 계획의 구체성이나 실행 속도는 분명히 인상적입니다. 특히 K-팝 산업처럼 예측 불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그 차기 앨범 작업까지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는 건 내부적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방증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계획은 계획이고 외부 환경 변화,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시장 트렌드 변화라던가 경쟁 심화 같은 변수에 언제든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변수는 항상 있으니까요. 특히 베이비몬스터는 아직 팬덤의 규모나 충성도를 완전히 증명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블랙핑크가 걸어온 길은 그야말로 전례 없는 성공 사례였고 이걸 후배 그룹이 그대로 재현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다소 성급할 수 있어요. 너무 큰 기대는 금물이다. 그렇죠. 기대감은 같되 리스크 요인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성공 방정식이 항상 통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군요. 기대와 신중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베이비몬스터의 이런 빠른 성장이 주목받는 가운데 기존 그룹인 트레저의 상황은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트레저 역시 9월에 새 앨범 발표와 함께 월드 투어를 시작하는데 특히 공연 규모를 키우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공연 규모요? 네, 일본에서는 돔 공연장, 태국에서는 무려 스타디움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와, 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회사 측에서는 최소한의 추가 투자로도 트레저의 이익 기여도를 현재보다 1.5배에서 최대 2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데 이 기대는 현실성에 있는 걸까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공연장 규모 확대는 팬덤의 크기나 아티스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좀 냉정하게 봐야 할 지점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요, 현재까지 투입된 회사의 지원이나 마케팅 노력에 비해서 트레저의 자체적인 팬덤 확장 속도 혹은 음반 판매량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런 평가도 있군요. 네, 회사가 초반에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정말 아티스트 스스로의 매력, 음악, 퍼포먼스 이걸로 팬들을 끌어모으고 또 그 힘으로 더 큰 무대로 나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는 거죠. 아티스트 자체의 힘이 중요해지는 단계군요. 그렇죠. 단순히 공연장 크기만 늘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수익성이 2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늘어난 좌석을 채울 수 있는 실제 티켓 파워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또 높아진 공연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부가수익 창출 능력 이런 게 필요해요.
따라서 공연 규모 확대가 실제 이익 증대로 이어질지는 투어 결과를 좀 더 면밀히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트레저에게는 지금이 딱 회사의 지원을 발판 삼아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입증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는 거군요. 자생력 강화가 핵심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YG 엔터테인먼트 하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죠. 현재 회사의 가장 강력한 기둥, 블랙핑크 이야기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블랙핑크는 중요하죠. 오는 11월에 새 앨범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와, 전 세계 팬들의 기대감이 정말 엄청날 것 같아요. 내년 2월까지 공식 공연 스케줄이 잡혀 있고 1분기 중에는 아시아 투어도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블랙핑크의 존재감은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11월 앨범 발매와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활동 계획은 YG 엔터테인먼트의 단기 실적에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까지 공개된 구체적인 계획이 내년 1분기까지라는 점이에요. 그 이후의 활동 방향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아, 그 이후가 아직 미정이다. 네, 예를 들어서 월드 투어 규모를 이전보다 더 확대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구체적인 공연 횟수 대신에 전체 모객 및 매출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는 좀 원론적인 답변만 나왔거든요. 구체적인 숫자는 없었군요. 그렇죠. 이는 YG 엔터테인먼트가 여전히 블랙핑크라는 단일 IP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나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원할 수밖에 없죠. 확실히 블랙핑크의 향후 행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가 기다려지는 건 사실이네요. 그런데 최근 여러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좀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돼요. 어떤 점이죠? 바로 MD, 그러니까 머천다이즈. 우리에게는 굿즈로 더 익숙한 상품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역시 이 MD 사업이 새로운 주요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특정 회사의 현상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트렌드로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소비 패턴 변화와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네, 이건 단순히 YG 엔터테인먼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굿즈 판매를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상술이다 이런 비판적인 시선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랬었죠.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몇 가지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우선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팬들이 아티스트와 연결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수단으로 굿즈의 역할이 커졌고요. 또 하나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자신의 취향과 가치관을 드러내는 소비, 이른바 가치 소비 경향이 강해지면서요.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굿즈를 구매하는 행위가 단순한 팬심을 넘어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아,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요. 그렇죠. 이제 굿즈는 단순 기념품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하는 패션 아이템이나 생활용품으로 확장되고 있죠. 심지어 피지컬 앨범조차도 음악을 듣는 매체라기보다는 여러 구성품이 포함된 소장용 굿즈 패키지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변화네요. 굿즈가 단순 상품을 넘어서 팬덤 문화의 핵심 요소이자 일상 속 자기 표현 수단이 되었다는 거군요. 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부쩍 늘어난 팝업 스토어가 굿즈 판매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요즘 번화가 나가보면 정말 다양한 브랜드와 아티스트들의 팝업 스토어를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많아졌어요. 이게 단순히 물건만 파는 장소를 넘어서 팬이 아니더라도 구경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복합 문화 공간, 일종의 놀이터처럼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심지어 건물주들 사이에서도 예전처럼 안정적인 장기 임대보다는 짧은 기간이라도 화제성이 높은 IP를 가진 브랜드에게 공간을 내주는 단기 임대를 더 선호하는 추세라고 하니 시장 환경 자체가 변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요즘 트렌드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건물주들도. 맞아요. YG 엔터테인먼트가 베이비몬스터 데뷔를 이 MD 사업 강화의 중요한 계기로 삼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이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시도들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네, 팝업 스토어는 확실히 현재 MD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채널입니다. 경험과 희소성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와 잘 맞아떨어지죠.
다만 MD 사업이 반짝 유행을 넘어서 지속적인 수익원으로 자리 잡으려면 몇 가지 과제는 있습니다.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단순히 로고만 박힌 상품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팬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하면서도 실용성이나 디자인적 완성도를 갖춘 그런 기획력 있는 상품 개발이 중요하고요. 또 희소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팬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되팔이 문제를 심화시킬 수도 있고요. 아,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네요. 결국은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도 팬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장기적인 관점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매출 증대에만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되겠죠. 맞아요. 팬들의 만족도와 브랜드 이미지까지 고려한 섬세한 기획이 중요하겠네요. 자, 이번에는 콘서트 비즈니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월드 투어의 수익 구조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콘서트 중요하죠. 자료를 보니 흥미로운 점이 어느 나라에서 공연하느냐에 따라 마진율에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투어의 시점,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마진이 좋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그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일 수 있습니다. 흔히 북미나 유럽 시장이 마진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투어가 진행되는 순서와 시점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입니다. 순서와 시점이요?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우선 공연 프로모터들, 그러니까 현지 공연 기획 및 홍보 대행사들이 투어 초반에는 아무래도 흥행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리스크를 좀 줄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티스트 측에 지급하는 개런티나 수익 배분 비율을 다소 보수적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죠. 아, 초반에는 좀 짜게 군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투어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흥행이 검증되고 입소문이 나면 후반부 공연에 대해서는 프로모터들도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또 투어 후반부로 갈수록 공연 운영 노하우가 쌓이고 현지에서의 홍보 효과가 누적되면서 티켓 판매율이 높아지거나 MD 판매 등이 활성화돼서 전체적인 수익성이 개선되는 측면도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투어 초반보다는 후반에 흥행 리스크가 줄어들고 운영 효율성도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구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서 2023년에 진행됐던 블랙핑크 월드 투어의 마지막 일정이 북미 지역에서의 앵콜 공연이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가장 수익성이 좋은 시점에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북미에서 앵콜 공연을 한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모든 아티스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신인 그룹의 경우는 다르죠. 아,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요? 네, 예를 들어 데이비몬스터의 경우 내년에 북미 공연을 추진하겠지만 그 규모에 대해서는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있지만 보수적으로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확대하고 싶지만 일단은 작년 수준으로. 그렇죠. 이는 베이비몬스터의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아직 북미 시장에서의 확실한 티켓 파워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연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신중한 접근으로 해석됩니다. 성장 가능성과 현실적인 시장 상황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의도겠죠. 그렇군요.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네요. 오늘 YG 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와, 베이비몬스터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빠른 부상과 함께 또 MD 시장처럼 변화하는 팬덤 소비 트렌드에 발맞춘 새로운 수익 모델의 가능성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란 생각이 드네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블랙핑크라는 강력한 IP의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 이건 장기적인 불확실성 요인이고요. 네, 그 점은 좀 아쉽죠. 또한 트레저가 회사의 지원을 넘어서 스스로 팬덤을 확장하고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결국 YG 엔터테인먼트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점차 낮추고 다양한 아티스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하는 것, 이게 장기적인 숙제가 될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중요하군요. 네,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시스템을 통한 안정적인 아티스트 육성 능력,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미래를 보여주는 축소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단순히 음악과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팬들과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고 또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나갈지 한번 주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마음과 더불어 이 매력적인 산업의 변화를 읽어내는 지적인 즐거움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